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장례 상담을 해온 김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없고 대형 병원 의사들도 잘 모르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낼 때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기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박 할머니는 75살,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50년 넘게 함께 하셨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실 정도로 건강하셨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6시 반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가 깨우려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싸늘한 손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박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 순간을 회상하셨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충격, 혼란, 두려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뿐이었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미리 알아두면 그런 상황이 와도 조금은 덜 당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할까요? 병원, 119, 112, 아니면 바로 장례식장. 박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신 것 같은 상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119가 먼저일까요? 우선 생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맥박이나 호흡이 멈춘 것 같아도 일반인은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숨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이 미세하게 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 할아버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했음을 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생명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급대원의 주된 임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와 이송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 확인되면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현장 검증의 역할을 넘기게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이 확실하고 범죄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예로 자살, 추락, 외상 흔적, 타살 가능성 등에는 경찰을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이 먼저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가정에서는 자연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9를 먼저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도착한 후 박 할머니의 집에서는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은 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방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 앓고 계신 질병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병원에 다니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병원은 어디인가요? 마지막으로 드신 약이나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혈압약만 복용하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주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십니다. 경찰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범죄 수사가 아닌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요. 그게 뭐죠? 어디서 발급받나요? 박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가족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서류를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경찰관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사체검 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망진단서와 사체검 안서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발급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화장이나 매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가 사망 원인을 알고 있을 때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죠. 의사가 평소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 사망 원인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체검 안서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이때는 검안의사나 법의학 전문의가 시신을 검사한 후 발급합니다. 사체검 안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보다는 사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 특정 질병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노인이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그 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안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체검 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8살 정영수 할아버지는 오빠를 혼자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이런 서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친절하게 절차를 알려주셨어요. 그때 고마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서류 절차에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찰이나 장례지도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처리해본 전문가들입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 김 할아버지가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망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의사들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 진단서 발급을 꺼립니다. 의학적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검안 의사를 불러 검안을 받았고 사체검 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안 결과 김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자연사였습니다. 검안 과정은 보통 현장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외부 상처가 있는지, 사망 징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서류는 최소 5부에서 10부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제출용, 화장장 또는 매장지 신청용, 사망 신고용, 각종 금융기관 제출용 등 여러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여러 부를 복사해 두면 나중에 바쁜 장례 절차 중에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사채검 안서는 발급받았는데 이제 어디로 모셔야 하죠? 박할머니의 큰아들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신을 집에 모셔둘 수는 없으니 빨리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근처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곳이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해보니 모든 빈소가 차 있어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빈소가 없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일반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빈소가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없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돌잔치나 결혼식처럼 미리 날짜를 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민간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장례식장이 있으니 전화로 빈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거리입니다. 고인의 집과 가까운 곳이 가족과 조문객들이 오가기 편합니다. 또한 비용도 중요합니다. 장례식장마다 빈소 사용료, 시설 이용료 등이 다르니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시설도 살펴보세요. 예상되는 조문객 수에 맞는 빈소 크기인지,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할머니의 가족들은 결국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민간 장례식장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대형병원 장례식장보다 시설은 좀 낡았지만 빈소가 있었고 거리도 가까워 편리했습니다. 이제 시신을 이송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19 구급대는 시신 이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9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 서비스이며 이미 사망한 분의 이송은 그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시신 이송은 장례식장의 운구차나 상조회사의 장의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연락해 운구차를 요청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례식장이나 장례 이송 전문 업체에 직접 연락해 이송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4시간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3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핸드폰만 들고 서 있었어요. 119는 이송을 안 해준다고 하고 경찰은 검안만 하고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했어도 운구차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는 고인의 성함, 나이, 위치, 장례기간, 종교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빈소 준비와 장례 진행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상조보험이나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하면 고인을 침대나 바닥에서 들어올려 운구차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은 장례 지도사나 운구차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기 힘들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에 계셔도 됩니다. 시신이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송된 후 박할머니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낼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떤 형태로 할지,
발인 후에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염습은 어떻게 할지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박하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아들의 말에 셋째 딸이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전통 방식으로 매장하셨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또 고모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고민은 많은 가족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고인의 뜻과 가족의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적 배경이나 집안의 전통에 따라 장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 집안은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기독교나 천주교는 종교 의식을 중요시하며 무종교 가정은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장지 부족, 관리의 편리함, 비용 등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 수목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관당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실내형과 야외형이 있습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언제든 찾아가 추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흙과 함께 묻는 방식입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어 그 나무와 함께 고인을 기리는 방식입니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을 선택한다면 가족 묘지나 공동 묘지 또는 종교시설의 묘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지를 새로 마련하는 것은 비용과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묘지 관리비와 이장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장례 방식 역시 다양합니다. 전통 장례는 3일장이 기본이지만 요즘은 이틀장이나 1일장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종교에 따라 천주교식, 기독교식, 불교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종교인 경우 간소한 의식으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가족들은 고민 끝에 고인의 뜻을 존중해 화장 후 자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장례 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장으로 진행하고 종교 의식 없이 가족과 친지들이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방식을 결정할 때는 종교적 배경, 가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의 평소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유언으로 남겨두신 경우라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인의 뜻을 알 수 없다면 가족들이 함께 상의하여 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장례식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영정 제작, 상복 대여, 조문객 접대, 운구 차량,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 항목별로 비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거나 미루게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 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보통 동거하던 가족이나 친족이 되며 신고서 작성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망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각종 공적 서비스, 건강보험, 연금 등이 정지되며 상속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박 할머니의 큰아들은 장례 후 바로 구청을 찾아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장례 비용을 인출하려 했는데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망 신고가 은행에 전달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필요한 돈을 미리 찾아뒀을 텐데 실제로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자의 모든 금융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고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례 비용이나 세금 납부 등 긴급한 용도로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6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으로 해준 게 많아서 정리할 게 너무 많더군요. 카드 해지, 보험금 청구, 통장 정리, 이런 걸 혼자서 하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은행에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이 쑤셔서 결국 아들에게 모두 맡기게 되었어요. 보험금 청구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고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퇴직금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제비,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이었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기초공제 5억 원, 플러스 기타 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멀리 살고 있어서 오빠가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버렸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처음부터 가족들이 함께 상의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 절차에 참여하거나 상속 계획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네요. 유품 정리는 많은 가족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의 시간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후회할 수 있고 너무 미루면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정리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미 있는 몇 가지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고인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유언장 작성,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원하는 장례 방식 기록, 재산 목록과 금융정보 정리 등을 해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해두자. 아이들에게 이런 고생은 시키지 말자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는 말은 지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